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중국사 끝내고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예, 서양사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서양사는 뭐 중국사처럼 마찬가지로 서양사도 그런 대로 쭉 한번 가볼 겁니다. 근데 미리 뭐 우리 수업하면서도 느껴봤겠지만 어쩌면 중국사보다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중국사는 한 지역 안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이라면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일어났던 여러 나라에 관한 얘기였지만 이거는 사실 지역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정말 이름이나 용어나 이런 것들이 다 낯설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다 어렵고 막 그러다 보니까 훨씬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음,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더 활용 잘 하셔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 중국사는 철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우린 지금 이 서양사를 우리 처음부터 쭉 보려면요. 청동기부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청동기는 우리 교과서에서 봤지만 에게해라고 하는 요 부근에서 일어났던 이 문명을 이제 에게 문명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에게 문명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문명은 크레타 문명이라고 이제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당시 이제 왕이 미노스 왕이었기 때문에 미노스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크레타 문명은 이제 섬이다 보니까 해상 활동도 자주 하고 그리고 천년 요새라고 생각을 했고요. 성벽도 없었고 자유롭고 좀 생동감이 넘치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미노스부터 출생의 비밀부터 뭐 크노소스 궁전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신화적인 얘기들 많이 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본토에서 발달한 건 미케네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케네 문명은 얘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반도 안에서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 안에서 막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여러 애들도 있고 내륙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크레타 문명을 멸망시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전체 연합이 트로이와 전쟁을 해서 또 승리한 후에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진출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번영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자, 뭐 트로이랑 관련된 신화 얘기는 정말 뭐 우리 수업 때 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같이 이해하면 되겠고, 그다음 이 미케네 문명도 잘 나갔지만 어디까지나 청동기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철제 무기로 무장했던 도리아인들에게 파괴가 됩니다. 그로부터 한 400여 년간 분명히 사람은 살았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 400년간의 암흑시기를 이제 거친 다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폴리스는 지형적인 원인, 그러니까 막 산악지대고요, 해안선도 복잡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본토랑 지중해 요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소규모의 도시국가 형태로 폴리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작은 폴리스는 뭐 인구가 한 수백 명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좀 많아봤자 한 2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 초기 철기 국가들 있죠. 뭐 부여옥조 동해 막 이런 거 막 생겨나는 그런 시점에 아주 조그마한 이제 소국들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점차 덩치를 불려 나가면서 하나의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아예 처음 시작 단계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폴리스라고 하는 구조를 좀 보면 언덕에 막 되게 잘 지어진 건물이 있죠. 이건 이제 신전, 이제 이쪽이 있는 곳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이제 시민들이 시장도 있고 뭐 집회도 하고요. 뭐 공공시설 이런 것도 있고 생활하는 요 장소는 광장, 아고라라고 하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정치적으로 좀 독립된 자유로운 시민 공동체가 나타났고요. 하나의 정치적인 큰 단위로 모이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형적인 원인으로 좀 교류가 좀 어렵죠. 그래서 자기 각자 이제 독립된 이런 자유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동족 의식은 갖고 있어서 4년마다 모여가지고 올림피아 제전이란 걸 했고요. 이게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면서 올림픽으로 잘 계승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요때 이제 고대 그리스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걸 우리는 좀 잘 봐야 되는데, 우리 2학년 사회할 때도 정치 얘기할 때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민의 범주랑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요때의 시민은 농지와 노예를 소유한 남자, 성인 남자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농지랑 농지에서 이제 노예들이 다 생업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생업에 좀 덜 빡빡한 거죠. 그래서 다른 걸 할 수 있다 보니까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 폴리스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우리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볼 거거든요. 먼저 이제 아테나가 아니죠, 아테네죠. 아테네 같은 경우는 해안에 이제 위치해 있었고, 그래서 주로 이제 해상 무역 그리고 상공업 이런 게 좀 발달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해군들이 중심이 됐고 집정 민주 정치가 나타나는 이런 형태였다면, 스파르타는 우리 잘 봤지만 산간 내륙에 딱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이 당연히 중시가 됐고요. 그리고 육군이 중심으로, 그리고 좀 특이하죠. 군사적인 귀족정의 형태로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아주 다른 얘들이 결국은 라이벌로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아테네, 우리 고대 아테네 이제 민주 정치를 많이 얘기하는데, 얘는 처음부터 바로 민주 정치 한 거 아니거든요. 얘들도 처음에는 왕정부터 시작해서 귀족정, 그리고 이제 민주정 이런 형태로 이제 점점점 이제 발전되어 갔는데, 우리 그 과정을 여기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민들이 아예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서 점차 이제 해상무역이나 상공업 발달하고, 그리고 해군의 중심이 요 일반 평민들, 녹군 이런 사람들이 막 성장하게 되면서 평민들의 지위가 올라가니까 그에 걸맞는 참정권을 요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차 이제 평민들에게 이 참정권이라는 게 조금씩 부여되기 시작했고, 점차 이렇게 민주정의 형태로 발전되어 갔다는 겁니다. 자, 이 집정 민주주의 정치 나타나는 이 민주정의 핵심 두 가지 요소는, 하나는 민회라고 하는 평민회, 민회고요. 그리고 여기서 선출하는 집정관, 여기서는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개가 이제 핵심 요소예요. 근데 여기 옆에 이제 쭉 나와 있는 솔론이나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이런 사람들은 집정관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집정관들이 어떤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해왔나, 그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자, 솔론 때는 아직은 이제 귀족정의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귀족정의 형태고, 이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난 게 바로 금권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당하죠. 돈 없으면 뭐 정치도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당시는 아직 귀족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평민들에게는 참정권이 아예 부여되지 않는 시기였는데, 이 솔론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평민들에게, 일부 평민들에게 이제 참정권을 어느 정도 부여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회가 없었던 평민들에게 일부 평민들이지만 이제 드디어 평민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참정권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뜻깊은 거예요. 그 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가 되면 이제 정말 모든 시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민주정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 사람 때입니다.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 때 굉장히 좀 혁신적인 제도가 바로 도편 추방제죠. 말 그대로 도자기 파편이라고 하는 건데, 도자기 파편에다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요. 그래서 최다 득표자가 되면 10년 동안 아테네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독재자를 방지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제도였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도편이라고 하는 게 도자기잖아요. 도자기 진흙이죠. 그래서 클레이 진흙, 이렇게 제가 연결시켜가지고 클레이스테네스 도편 추방제,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번영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 전쟁은 우리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아테네 민주주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이제 배경이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아테네가 엄청나게 제국화되어 갔다는 그게 이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를 바탕으로 중대한 일은 이제 미네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두 가지 이제 제도가 추첨으로 관리를 선발했다라고 하는 이 추첨제.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임기가 1년이에요. 근데 이때 다 추첨으로 뽑아요. 그냥 무작위로. 뭐 인맥, 뭐 이런 거 지연 이런 거 없습니다. 학연 이런 거 없이 그냥 추첨으로 무작위로 선발되면 그냥 공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아주 공평한 민주 정치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직에 참여하면 이 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제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추첨제, 수당제 이런 걸로 이제 직접 민주 정치에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교과서에는 페르시아랑 전쟁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엄청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흘러갔구나 정도만 좀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수업 때도 쭉 봤지만 다 3세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3차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이거라고 있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와 아테네만의 전쟁이 아니고요. 페르시아랑 그리고 고대 그리스 전체 연합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건 우리 지도에서 봤지만 정말 큰 대제국이었고요. 그리고 당시 고대 그리스는 아직은 그렇게 큰 나라들이 아니죠. 그래서 페르시아 엄청난 대국인 페르시아와 고대 그리스 연합이 힘겹게 버텨낸 전쟁이었다라는 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차에서는 페르시아가 이제 원정으로 온 거죠. 전부 다 이제 페르시아가 원정으로 오는 형태인데, 1차는 오다가 뭐 풍랑으로 인해서 그냥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패를 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한 페르시아군이 한 50만, 뭐 50만, 최대 50만, 뭐 적게는 뭐 20만이다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대군이 쳐들어왔고 어떻게 막아내요. 그리스가 막아내면서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거 막 이 전투의 승리를 막 알리기 위해서 한 놈이 겁나 뛰죠. 뛰어가지고 막 알려주는, 그걸 이제 기념해서 올림픽을 한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기념해서 마라톤 경기를 하죠. 이 전투가 바로 마라톤 전투거든요. 지명입니다. 마라톤. 자, 그 다음에 3차 같은 경우가 좀 되게 유명한 전투이고, 그리고 이 배경으로 영화도 막 만들어지고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300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사실 300이라는 영화 자체는 좀 별로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아닙니다. 일단 19금이라서 너희가 못 봐요. 너희가 못 보기도 못 보지만 너무나도 유럽 중심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요 고대 그리스 애들은 엄청난 영웅으로,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냥 진짜 야만족, 그거를 그 이상으로 그냥 괴물처럼 만들어놨어요. 진짜 사람을 완전 사람이 아니고 괴물처럼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럽 중심적으로 아시아나 이런 거에 대한 타 문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깔보는 이런 시선이 남아있어서 되게 좀 불쾌한데도 사실 영화는 좀 재밌게 봤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중요한 이제 육군 전투가 이제 테르모필레 전투였고, 여기서 이제 스파르타, 그래서 레오니다스 왕 모두 전사하죠. 그리고 정말 힘들었는데 힘겹게 살라미스 해전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면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아테네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걸 맺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일단 막아낸 거지만 여전히 건재해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테네 중심으로 똘똘 뭉친 게 이제 델로스 동맹이고, 이걸 바탕으로 아테네가 엄청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이란 것이 아테네가 제국화되어 가는데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